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 정치는 혼란스러워졌다. 2. 한국에 합병하기로 결정. 3. 잃어버린 영토를 복원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 한국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연해주 지사가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의 제안에 세계의 많은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푸틴과 결별한 러시아 관료의 행보로 인해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이 열리게 되는 상황.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제부터 연해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연해주 지사는 단호한 어조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향후 연해주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 관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연해주는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은 물론이고 물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전쟁으로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위해 준비하던 연해주는 오히려 연방정부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고, 이에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올레크 코셰야코 지사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대탈출, 엑소더스, 위 행렬에서 지사가 직접적으로 푸틴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독립을 선언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는 연해주를 한국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며 자립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금 연해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걸 공표했죠. 러시아 타스 통신사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소식을 전하며 연해주의 독립적인 행보는 전쟁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줬다 고 평가. 생존 앞에서 러시아 연방의 연대는 허망한 구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조짐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회 회의에서 러시아 공산당 소속 바수케비치 의원과 제나디 술카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푸틴의 행보를 비난했는데요. 푸틴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 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고 평가하며 이번 전쟁이 공식적인 실패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러시아 공직자 입에서 실패라는 소리까지 나오며 이번 전쟁에서 연해주가 많은 희생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갑작스러운 발언에 의회 진행자는 물론이고 공산당 당수인 아나톨리 돌가초프도 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발언이며 공산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비판.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분노했죠. 친 푸틴 세력으로 알려진 러시아 올레크 지사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방향을 선회하며 이들 두 의원의 발언을 지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극적인 반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국영 매체를 비롯해 다양한 공산당 기관지로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푸틴은 선전 기술을 동원하며 전쟁 합리화에 나섰지만 이것도 경제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푸틴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연해주 지사마저도 연방정부와 갈라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결정. 일찍이 스위스 주재 러시아 대표부 참사관인 보리스 본다레프가 사직 선언을 한 것과 맞물리며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연방 해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해체했을 때도 이런 움직임은 드물게 일어났죠. 보리스 본다레프는 사직서를 통해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의 무의미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를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한 전쟁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죠. 이어 러시아 외교 및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푸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러시아 전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죠.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기고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 영토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푸틴이 속아 넘어갔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지나면서 현재 러시아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갈에 러시아 당국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죠. 마치 이런 사직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반역자 취급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인 올리가르이 신흥 재벌 올레그 틴코프는 푸틴을 향해 대량 학살범
이라며 대놓고 비난. 이를 감싸는 행위는 미친 짓이라며 강력한 수위의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명 러시아 재벌인 미하일 프리드만과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도를 넘어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실은 것은 푸틴의 눈치를 봐야 하는 러시아 재벌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대통령 직속 부대로 알려진 국가근위대 로즈그바디아 대원 115명 역시 우크라이나 임무 거부를 선언하며 러시아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임무 포기 선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들은 푸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는 이들만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세계 최고 통화 전문가이자 러시아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엘비라 나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사직을 선언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그녀를 붙잡으며 푸틴은 만약 그녀가 러시아를 탈출할 경우 목숨을 부지하고 탈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사직을 포기하고 총재 자리를 연임하며 러시아에 남아 생존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 핵심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푸틴을 떠나 생존을 위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이죠. 러시아 연해주지사의 독립선언과 한국으로의 영토 위탁 주장까지 나오면서 러시아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연해주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콕 집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과 연해주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유영지로 사용될 만큼 척박하면서 개발이 안 된 땅으로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주민들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항해도시 나혼카로 쫓겨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감당하기 힘들거나 러시아 정부가 처치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이들을 극동지역, 시베리아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만큼 시베리아 지역은 척박한 환경이라 개발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북극 개발과 함께 극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연해주 개발에 의욕을 보였었죠.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극동아시아의 경제 선진국인 한국, 일본, 중국을 초대, 개발에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요청할 정도였죠. 연해주에서 벌이던 여러 개발 사업 중 러시아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볼시오이카멘 스마트시티입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현하기로 결정한 7곳 중 한 곳으로 러시아 연해주가 선정되면서 연해주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가 설립되면 그 근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기업들이 들어서면 연해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해주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역시 올해 초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개발 협력이 중단되면서 연해주의 꿈은 끝났습니다. 기존 연해주 즈베즈다항에서 한국과 협력하던 조선사업 역시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연해주 주민들이 먹고 살 신사업들이 끊긴 것이죠. 중앙정부는 전쟁으로 지원도 어렵고 알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것도 전쟁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연해주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기존 중요 사업 대부분을 한국과 진행했고 한국인들 상당수가 연해주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에 당연히 연해주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역사 문화적인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과거 연해주 근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한국인들은 뿌리를 잇지 않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해주로 사업을 하러 간 한국인들은 이들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정착하며 연해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해주지사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병을 앓고 있는 푸틴의 상태 역시 러시아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만일 푸틴이 죽고 난 이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과 달리 연해주는 강력한 동아줄을 잡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연해주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했다가 한국까지도 러시아 문제에 엮일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연해주의 파격 발언에 중국과 일본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잃어버린 강역을 되찾고 영토 확장의 기회 앞에서
결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코를 꿰게 생겼습니다. 최근 네로라는 세계 유수의 외신들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특종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의 살무기 지원 금지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외신들은 심심하면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아 K9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논란까지 터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국제사회가 이토록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방부는 느닷없는 소동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숫자의 자주포를 지원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유명 외신들이 앞다투어 대서특필하면서 논란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해당 보도는 대한민국의 승인이 있었기에 폴란드가 자체 생산한 AHS 크라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덧붙여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회 지원이며 대한민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설득력 높은 주장이긴 한데요. 크라프가 비록 메이드 인 폴란드 자주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체 부분에 대한민국의 K9 차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작은 부품도 아니고 K9 차체를 통째로 쓰고 있는 만큼 만약 대한민국이 분쟁 지역 수출 금지를 들이밀었다면 폴란드가 크라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크라프는 K9 차체뿐만이 아니라 영국산 포탑과 프랑스산 주포가 탑재되어 있다 라며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폴란드의 결정이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입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이 시작된다면 지금까지 역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던 미국, 유럽의 전력 공백이 단박에 해결되리라 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전 유럽이 달라붙어서 겨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 차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참전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특히 전쟁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는 탄약 등의 소모품 분야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이루어진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1차 155mm 10만 발 계약만 봐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포탄 생산 능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수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에는 대한민국과 미 국방부가 2차 포탄 지원과 관련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은 살 무기 지원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말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안 전쟁을 앞두고 내부에서부터 군수품 부족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빚을 지면서까지 포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서두에 말했던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쉽게 말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자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3배가 넘는 포탄 생산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우수한 건 그저 기본 소양에 불과합니다. 국토 면적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평시에도 이 정도의 포탄을 생산하지 못하면 애초에 군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비단 속도와 생산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탄은 품질과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9 자주포를 세계적인 명품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주력 포탄입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의 임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를 최대한 간소화하면 궁극적으로 적보다 더 멀리, 더 정확히 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그러나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포신 확대와 추진 장약 증가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포신 반동 흡수와 내구성 문제, 장약 운반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K9에 탑재된 155mm 52 구경장이 현대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개발하는데도 반동 흡수 과정에서 무수한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었고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었는데요. 포신 확장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자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포신이 한계면 포탄 자체를 개량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공기저항을 발생시키는데요. 포탄의 경우 포구 속도만 초속 980m에 달할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기를 찢고 날아가면서 진행 방향 후방에 진공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탄의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이 진공은 포탄이 받는 전체 공기 저항의 50%에 달하는 항력으로 포탄을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M107 고폭탄 최대 사거리는 18km에 불과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닌 골프였습니다. 당연히 스포츠로서 골프를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정상급 프로 골퍼의 드라이브샷을 맞은 골프공의 순간 속도는 무려 시속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스포츠에서 두 번째로 빠른 구속인데요. 시속 330km에 달하는 배드민턴 셔틀콕이 순간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지만 비거리와 속도를 모두 만족하는 건 골프공이 유일합니다. 이는 골프공 특유의 딤플이라는 홈 덕분인데요. 울룩불룩한 표면이 작은 회오리와 같은 난기류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진공을 상쇄시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진들은 골프의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한 건데요. 골프공의 딤플을 포탄에 대입시킨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진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9년 K9과 함께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K307 155mm 항력 감소 고폭탄, 통칭 BB탄, 베이스 블리드입니다. BB탄은 탄저부에 점화기 결합체와 항력 감소제를 장착하여 가스가 발생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스가 골프공의 딤플에서 발생한 난기류처럼 포탄의 진공을 메우고 항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는 한계를 깨부수고 최대 40km 위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포탄 기술은 분명 1999년부터 세계 최정상이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방산 시장에서 고착화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0년 실전 배치된 K315 복합추진 사거리 연장 고폭탄입니다. 통칭 K315 히랩탄이라고 부르는 복합추진탄은 로켓 추진 방식과 항력 감소 방식을 결합한 완전 새로운 개념의 포탄입니다. 로켓 추진 포탄은 탄저부에 추가 추진체를 달아 비행 중 2차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내부 장약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난 사거리만큼 의력은 약해지는 게 단점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추진과 항력 감소의 원리를 결합했는데요. K315 히랩탄 단면부를 보면 탄저부에 가스를 발생시키는 항력 감소제와 2차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로켓 추진제가 모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K315 포탄은 포탄이 비행하면서 받는 탄저부 항력의 대부분을 상쇄시킴과 동시에 공중에서 한 번 더 로켓을 점화시켜 최대 54km 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전력화된 자주포와 포탄 조합 중 전 세계에서 최장거리인데요. 심지어 K9이 아니라 다른 자주포라 하더라도 K315 히랩탄을 사용하면 동급 대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포탄은 나토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서방 자주포라면
어떤 종류든 대한민국의 K315 히 랩탄을 넣고 방아끈을 당기기만 하면 사거리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니 기를 쓰고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는 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대한민국은 포병이 꿈꾸는 온갖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거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여겨지던 명중률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의 신형 포탄을 개발했습니다. 일명 곡사포용 관측탄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자주포에서 발사하는 카메라입니다. 관측탄 안에 내장된 자탄이 비행 중에 분리되고 이후 허공에서 채공하며 표적에 대한 사진 정보와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관측탄의 개발로 인해 명중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관측탈 공동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환경을 달리한 1600회의 모의 실험에서 평균 9분 이상 비행에 성공했고 약 40장의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K9 자주포가 발사한 관측탄이 보내오는 정보로 수정 사격을 가하자 단 한 번의 사격으로 목표물의 50%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적 포병이 사격 후 이탈하기 전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 사격 시간 감소와 명중률 증대는 상당히 중요한 전술적 이점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으로 자주포뿐만 아니라 포탄 수출 강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는 아예 현지에 대구경 탄약 공장까지 건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잔뜩 수입한 만큼 이참에 우리 포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요청한 탄약 공장은 연간 10만 발 생산도 거뜬할 정도로 대규모인데요. 독일 최대 군수업체인 라인메탈조차 대구경탄 생산 능력이 기껏해야 연간 7만 발이 한계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이 건설된다면 유럽 전역에 대한민국 포탄이 보급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급격한 성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만나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의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사막이든 설원이든 어디에서든 뛰어난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자랑 K9 자주포인데요. 그런데 이 K9, 이 괴상한 몰골이 된 채로 호주의 한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주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포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고 차체 양옆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달려있고 정체 모를 튜브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사진에 나온 K9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지널 K9 이한인 호주 현지 환경에 맞는 사양으로 만든 AS9인데요. 그렇다 해도 자주포, 아니 모든 병기의 핵심인 주포도 안 달려있다는 게 괴상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는 해당 AS901 폭발 테스트, 즉 실전에 사용할 게 아니고 성능 시험 차원에서 일부러 터뜨리기 위한 거라포를 닫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체에 달린 구조물들도 폭발 테스트를 위해 달아둔 건데요. 한 문당 40억 정도 하는 귀한 물건을 포 한 번 쏘지도 않고 날리는 건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육군과 AS9 및 그 탄약 보급차인 AS10 계약 당시 PMF 프로그램, 즉 최첨단 보호 솔루션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AS901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쉽게 말해 AS9 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그걸 실제 테스트 등을 동에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의 사막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그 일환인 셈이죠. 폭발 테스트는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자국 자주포들을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는 플라산은 작년에 K9에 장착되는 안전벨트의 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한화와도 연이 있는 회사. K9과 관련해 이미 테스트를 진행해본 플라산은 한화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인 셈인데요.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는 히트 상품 K9이 호주 진출과 연결된 만큼 이스라엘 군사 관련 매체들에서도 해당 테스트에 대해 소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플라산 측은 AS9과 AS10을 대상으로 지뢰 등을 활용해 어느 정도 수준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했는데요.
AS9 및 AS10 폭발 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아쉽게도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폭발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테스트에서는 TNT 6kg을 터뜨렸는데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본네트는 하늘 위로 날아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부물들을 제외하면 차체 자체는 의외로 멀쩡한 걸 자욱하게 깔린 연기 사이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량 내부 모습도 나오는데 좌석이 폭발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안전벨트를 맨 마네킹은 최소한 육안상으로는 큰 손상이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바퀴가 손상돼 차량 앞부분이 내려앉은 것 빼고는 내부든 외부든 심각한 피해는 없습니다. 즉 폭탄 수 킬로그램이 한꺼번에 터져도 피해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플라산이 진행한 폭발 테스트는 이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고강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플라산 측은 AS9과 AS10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데 실패. 다시 말해 폭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비롯해 각국의 방산 관련 매체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팔레스타인 문제나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군의 병기들을 테스트하는 업체인 플라산은 대상을 거의 폐차시킬 작정으로 폭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스트에서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실제 전장에서 버티거나 차량은 못 버티더라도 탐승자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서인데요. 그런 플라산의 테스트를 받고도 특기할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놀라울 만도 합니다. 해당 폭발 테스트에 대해 보도한 이스라엘 매체 이스라엘 디펜스가 테스트 성공의 요인으로 든 것은 AS9의 지뢰 방호 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지사도 구형 기종에 비해 향상된 방호물이 차량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며 AS9의 뛰어난 방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디펜스는 이번 테스트 성공으로 AS9 헌츠맨은 개발 과정에 있어 중요한 동과점을 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그렇게 말할 만한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여러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된다면 호주 육군과의 계약대로 총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AS9 30문과 AS10 15대를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멜버튼에서 60km 떨어진 질롱에 약 9,600평 규모의 최신 전투 차량 공장도 짓고 여기에서 AS9 등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호주에서 진행된 AS9 폭발 테스트로 K901 화력뿐 아니라 방호력까지 뛰어나다는 게 입증되었으니 세계 각국의 K9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K9 성능 개량 사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1차 성능 개량형인 K9A1의 뒤를 이을 2차 성능 개량형 K9A2 위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문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방위사업청이 전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기존 K9을 K9A1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 걸 생각하면 꽤 빠른 속도인데요. 문과위원회 개최 뒤 3분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9A2 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미 작년에 한화에서 공개한 K9A2 시제품을 보면 K9A1과 비교해 여러 부문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포탄 자동 장전 장치. 말 그대로 포탄 장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K9A1은 문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었던 발사 속도가 K9A2에서는 문당 최대 9발까지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시간 내 포격할 수 있는 양이 많아져 화력이 약 30에서 40%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전이 자동화돼 기존과 달리 장전을 위한 인원이 없어도 돼 필요 승무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가용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국내 사정을 생각하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생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상당수의 선진국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도 외교사절 대상 무기 홍보 행사에서 K9이 필수 탐승 인원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반겼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호주의 다른 국가들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실제로 K9이 수출된 대표적인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신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아까우니 중고라도 괜찮다며 사간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이웃나라인 핀란드와 발트의 연안 국가로 스칸디나비아와 가까운 에스토니아가 대표적인데요. 두 나라 고위 관계자들이 노르웨이에서 진행되던 K9 현지 화력 시험 참관 후 그 의력에 반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수출 추진을 위해 진행했던 화력 시험으로 이웃 나라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했으니 일거양득, 아니 일거삼득인 셈이죠. 당시 하나 측은 노르웨이나 기존의 수출이 확정된 나라들에 넘길 물량만 고려하고 있었기에 두 나라 관계자들에게 신제품 제조에 시간이 걸리니 중고라도 사겠냐고 제안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핀란드는 원래 하나가 목표로 했던 노르웨이보다도 9달이나 먼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수량도 노르웨이 첫 계약 당시 28대, 위 3배하고도 더 많은 96대를 사들였는데요. 이미 만들어둔 중고란 걸 생각해도 꽤 큰 규모니 핀란드 측이 K9의 성능을 얼마나 신뢰한 건지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아예 군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방안에 K9을 운용하는 부대를 찾아가 확인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부대 책임자는 자대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등병에게 K9을 운용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천지문간도 제대로 할지 의문인 이등병에게 그런 중대한 자리에서 이런 임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담한 지시고 장병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해당 병사는 아무 문제 없이 K9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토니아 측 관계자는 고성능이면서 신병도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 조작이 가능한 범용성까지 갖췄다는 점에 더욱 반했다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K9에 반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병기로서의 위력, 특히 그 중에서도 정확성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는 사거리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K9은 사거리가 40km로 길면서도 목표 지점으로부터의 오차는 반경 50m 안팎. 보통 파편이 50m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 사실상 목표만 제대로 잡으면 어떤 형태로든 거의 100% 가까이 타격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실시했던 화력 시험 때도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췄는데요. 그 모습을 직접 보고도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할 겁니다. 그런 정확성을 높이 4작년에 K9 수입을 결정한 이집트는 일반적인 자주포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바로 해안포입니다. 보통 자주포가 지상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건 K901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배도 타격한 사례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전방이나 측면으로의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렇듯 어느 환경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낼 수 있는 범용성이 K9이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사례들과 성능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 덕에 K9은 이미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정된 계약 물량들의 수출만 원활히 진행돼도 수출 시장 점유율 70%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관련 해외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분량만 갖고 나온 전망이니 향후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나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참여나 미국 시장 진출이 현실화된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K901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방산업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